달평씨의 두 번째 죽음. 전상국 단편소설. 드디어 달평씨가 병원에서 나와 식당으로 돌아왔다. 식당 종업원들이 입구에 모여 섰다가 박수를 쳤다. 달평씨 부인이 종업원들의 그런 계획을 사전에 알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조용히 만류했지만 종업원들은 꽃다발을 만드는 일만은 하지 않았을 뿐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렬한 환영을 박수로 나타냈던 것이다. 식구들이나 종업원들이나 이웃 사람들의 눈이 모두 병원에서 돌아온 달평씨의 헬쓱한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의 손가락 놀림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 개한테 물렸다는 달인 괜찮은가? 달평씨의 친구가 그렇게 물었다. 달평씨가 아주 쑥스럽고 난처한 얼굴을 겨우 쳐들면서 입속말로 뭔가 중얼거렸다. 그저.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달평씨가 다리를 약간 절름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한 일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처럼 싱싱하고 활달하던 달평씨가 남의 눈치를 보며 비실비실 배돌기 시작한 일이다. 아들, 딸하고도 눈을 마주치는 걸 겁냈으며 종업원들한테 하던 그 꼬장꼬장한 잔소리도 씻은 듯 사라졌다. 처음에는 자기 선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데 대하여 그냥 나타나는 예의적인 겸손 정도로 생각되어 그러한 그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더욱 호감을 주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달평씨의 태도는 이상해졌다. 숫째 집에 박혀 식당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 날이 잦아지고 설사 식당에 나왔다 해도 한 구석에서 서성거리다가 슬며시 자리를 떠 근처 다방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있는 게 보통이었다. 완쾌는 되신 거죠? 달평씨를 유심히 살펴본 사람 중에는 달평씨가 머리를 다쳤던 것을 상기시켰고 그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하는 기우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달평씨 부인은 얼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언제나 다름없는 표정으로 남편이 동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한테 말하곤 했다. 원래 그러신 분인걸요. 이것은 달평씨의 첫 번째 죽음을 그 누구보다 먼저 직감하기 시작한 달평씨의 부인이 남편이 그 흉악한 죽음을 남들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달평씨는 본래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것이다. 그의 이러한 죽음과는 달리 세상은 그를 그대로 땅에 묻으려 하지 않았다. 매일 대여섯 사람 이상이 찾아와 달평씨를 괴롭혔다. 아저씨, 제가 10년 전 아저씨의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된 진구라는 사람이 오시다.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찾아와 달평씨 앞에 술 한 병을 내놓고 무릎을 꿇었다. 10년 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보내준 돈으로 버림받은 사회를 하직하려던 불쌍한 인생이 재생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다. 신문에 난 달평씨의 미담을 읽고 직감적으로 자기의 은인임을 알게 돼 찾아왔다는 것이다. 달평씨가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힘없는 소리로 말했지만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기면서 그 은혜에 거듭거듭 감흡하고 돌아갔다. 달평씨가 바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시작한 지 꼭 10년 만에 그 열매가 열려 마구 굴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아원 원장이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지방에 있는 무이탁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곳에서 몇 년 전 찾아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돈을 놓고 간 분이 당신이 아니냐며 그 돈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놓았노란 사업 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날은 지팡이에 의지한 환자 하나와 그를 부축하고 온 10서너 살 된 아이가 달평씨를 찾았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발을 짚은 사람이 눈물부터 흘리고 있었다. 아내를 잃고 어린 자식 셋을 혼자 힘으로 키우는 중에 중병에 걸렸고 그 수술비가 없어 네 식구가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딱한 이야기가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 각계에서 돈을 보내와 병을 겨우 고쳐 자식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 돈을 보내온 사람들이 다 제 이름을 밝혔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또한 그 돈이 액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달평씨가 틀림없다는 얘기였다. 이제 달평씨는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겁먹은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았고 그 눈길을 받은 달평씨의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봉투에 돈을 넣어 슬쩍 남편의 손에 쥐어주곤 했다. 신문마다 달평씨의 지나간 행적과 미담이 소개되었다. 달평씨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은혜 갚음의 방법으로 신문을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미화되고 솜사탕처럼 부풀어 올라 흐뭇하고 콧등이 시큰해지는 이야기였다. 달평씨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더욱 겸손해지고 그들을 보낸 뒤 더 비참하고 우울한 죽음을 맞이하여 비실거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높은 목소리로 달평씨를 예찬에 맞이 않았다. 식당의 종업원까지도 옛날과 너무나 달라진 달평씨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그 찬사의 뜻으로 어제보다 더 부지런히 더 친절히 손님을 맞고 음식을 만들고 나가는 손님에게 깍듯이 예의를 차렸다. 손님은 눈에 띄게 늘었다. 사장님, 오늘 왔던 그 눈먼 사람까지 합치면 모두 69명이 다녀갔습니다. 식당 지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씨가 수첩을 꺼내 무엇인가 헤아려 본 다음에 달평씨한테 말했다. 69? 아직까지도 멍청한 그 죽음의 늪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달평씨가 69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을 했다. 눈에도 이상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내일이면 럭키 세븐 70명을 돌파합니다. 그것이 계기였다. 죽었던 달평씨가 느닷없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첫 번째 죽음의 그 우울한 늪에서 싱싱하게 살아올랐다. 여보, 나 좀 밖에 나갔다 와야 하겠어. 한 10만원만 줘봐. 달평씨는 자기 부인한테서 돈 10만원을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다. 우선 114를 불러 아무 고아원이나 그 전화번호를 대달라고 했다. 두어 군데의 양로원 전화번호도 알아두는 모양이었다. 아, 여보세요. 거기 양심 고아원이 맞지요? 아, 원장 선생님 계십니까? 네, 저는 달평이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고 제가 오늘 그곳 원아들을 좀 위로해 볼까 해서 이렇게. 네? 아,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 오기로 돼 있다고요? 그럼 다음 주 제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달평시의 고아원 방문 순례는 서울에서부터 전국 여러 곳으로
그 범위를 넓혀갔다. 그럴 때마다 그 보답하는 방법에 이미 익숙해진 고아원 측의 선처로 해서 달평씨의 미담은 속속 신문 지상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는 신문뿐이 아니고 라디오와 TV에도 달평씨의 이름과 얼굴이 오르내렸다. 보운동의 가난한 집 노인들을 보운식당에 모아 격려잔치를 베풀던 날은 신문 기자는 물론 TV 촬영반까지 동원되어 인근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도 했다. 달평씨가 어느 단체에서 주는 상을 탔을 때 달평씨를 아는 사람들은 몹시 툴툴거렸다. 달평씨가 상을 탄 것이 배가 아파 그런 것이 아니라 달평씨에게는 어느 단체가 아닌 나라에서 큰 상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한결같은 불만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바람 때문이었는지 달평씨는 드디어 나라에서 주는 큼지막한 이름의 상을 받게 됐다. 그 부상으로 주어진 상금을 그 현장에서 곧장 수혜민 구호 성금으로 내버렸다는 얘기가 또한 신문에 났다. 상을 타면서부터 달평씨는 정말 바쁜 몸이 되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즉석 연설을 해야만 했다. 주로 그가 바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베풀어 온 선행의 동기에서부터 현재 어떤 정신을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달평씨의 인생 전반을 보여주는 연설이었다. 그러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의 말은 유려하여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바가 있었다. 나는 6살 때 조실 부모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 마치 거친 풍랑 위에 쪽배처럼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나를 버린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슴 속에 칼을 갈면서 벼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내가 그 가슴 속에 칼을 계속 갈게 됐더라면 내 칼날에 맞아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매정하고 각박하지만은 않았다 그겁니다. 이 세상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내가 천의 고아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 때만 해도 고아원 같은 게 있을 턱이 없었지요. 그러한 세상에서 나한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달평씨는 자기를 구원해서 자기의 가슴으로부터 원한의 칼을 거두어간 그 착한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착한 사람의 행적이 이 혼란한 인류 사회에 얼마나 큰 빛이 되어주는가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찍 고아가 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어머니? 어느 날 신문에 실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식당에 들른 큰 아들이 그렇게 물었다. 커오면서 들은 아버지의 과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평씨 부인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은 그 조용한 얼굴을 쳐들어 대답했다. 아마 그러셨을 게다. 어디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식구들한테 해오셨어야 말이지.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결혼한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해준 그 결혼 반지를 팔아 불쌍한 사람한테 쌀을 사주었다는 얘긴 거짓말이죠? 둘째 아들이 아주 까놓고 물었다. 그러나 달평씨 부인은 정색한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아마 그러셨을 게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한테 보여주시며 결혼 반지라고 말씀하시던 건 또 뭡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또 해주신 거지. 이제 달평씨의
두 번째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달평씨가 내놓고 좋은 일을 벌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죽음의 징조라고 말하기엔 좀 못한 점도 있다. 아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하는 선행이 더 떳떳한 성질의 것일 수도 있으니까. 더구나 달평씨의 경우는 그것을 공공연히 내놓고 했을 뿐 그것을 뽐내거나 내세우지 않았으며 그 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이점 같은 걸 정말 똥 보듯이 우습게 알았으니 말이다. 매스컴이 달평씨의 선행을 필요 이상 크게 알렸을 뿐이며 달평씨를 초청한 강연회의 성격과 그 스케줄이 달평씨의 입에서 그러한 말이 저절로 나오게 이미 음모되어 있었을 뿐이다. 사실 그가 경영하는 보온식당은 줄을 이은 손님과는 아랑곳 없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으며 그가 이룩한 영성과는 달리 그는 새마을 금고의 감사직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새마을 금고의 예금이 바닥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정적인 사태와는 달리 달평씨의 죽음은 거의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놈의 자식들, 애비가 하는 일에는 협조는 못할 망정 옛날과 달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조금씩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회의하기 시작한 그 자식들을 향해서 달평씨가 불호령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무너짐의 분명한 징후였던 것이다. 달평씨에게 있어서 이제 그 아들, 딸들은 맞서서 싸워야 할, 그래서 물리치고 정복해야 할 적이었을 뿐이다. 내놓고 시작한 선행의 길은 그만큼 외롭고 험난한 형극의 길이라고 달평씨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평씨는 새마을 금고 감사직을 물러난 대신 사회 각계에서 주어진 수십 개의 명예직 감투를 쓰게 되었다. 이봐, 당신 지난번 내가 소록도에 다녀왔다는 신문기사는 왜 여기다가 오려붙이지 않았지? 어느 날 식당벽에 걸린 대형 스크랩북을 뒤져보던 달평씨가 그의 부인을 향해 벌어 고함을 내질렀다. 그 고함 소리에 종업원들도 비실비실 몸을 숨겼다. 그 고함의 파편이 분명 자기들의 면상에도 꽂힐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그건 제 불찰입니다. 그때 신문을 어느 손님이 보시다가 그냥 들고 가는 바람에 그만. 그렇다면 또 사다가라도 붙여놔야 할 게 아니냔 말이야. 달평씨는 식당 지배인을 향해 호령을 했다. 여보, 오늘 P일보 기자한테서 전화 안 왔습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온 달평씨가 그의 부인한테 시비라도 걸듯 물었다. 아무 데서도 연락 온 것이 없는데요. 달평씨의 부인이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몸을 자그마하게 움츠리며 대답했다. 뭐야? 연락 온 데가 없다고? 그럴 리가 있나? 달평씨는 뭔가 초조한 듯 신뢰를 마치 옛날에 나폴레옹이 그랬던 것처럼 왔다 갔다 했다. 신문기자나 잡지사에서 혹은 라디오에서 무슨 연락이 없는 날은 늘 이랬다. 그들에게서 요즘 연락이 뜸해지자 이제는 아예 달평씨 쪽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기사거리가 있으니 한번 와보라는 식의 미끼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평씨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것을 눈치 못 챌 매스컴들이 아니었다. 달평씨의 미담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었다. 그러나 달평씨는 거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렸다.
나는 전과자입니다. 용서 못 받을 죄를 수없이 지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온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달병씨는 듣기에도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요목요목 들추어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치한, 사기, 몰입에 폭력 등 그는 초빙되어간 강단에 서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처든 얼굴에 공포를 끼얹었다. 그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연기는 참회하는 자의 흐느낌과 손수건을 적시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론짓곤 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어째서 내 식구의 배를 공격하면서 나보다 못사는 사람,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일하는 일에 몸을 던졌는가를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청중들이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개를 크게 주워거렸다.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진 분입니까? 달병씨의 아들, 딸이 숨가쁘게 달려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제서야 어머니의 얼굴에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늘이 깔려있음을 발견했다. 그네의 입에서 나온 대답 역시 전과는 달리 남편이 밖에서 한 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늘 아버진 결코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어른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아버진 왜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달병씨의 부인은 더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보고 부쩍 늘어난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의 식당 방문을 막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을 뿐이다. 어떻든 달병씨의 그러한 폭탄 선언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달병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든 무슨 친선단체의 회장직 감투가 여지없이 달병씨에게 씌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날샌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 세상 사람들은 달병씨를 다시 그들의 관심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보온 식당의 종업원들은 식당 안에서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병씨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오늘 A주간신문 기자가 왔다 갔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온 달병씨가 그의 부인한테 물었다. 네, 왔었어요. 와서 뭘 물읍댈까? 당신이 정말 옛날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지요.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슴이라도 쓸어낼 듯 숨을 내쉬던 달병씨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보이며 물었다. 그래, 얼마나 쥐어보냈소? 아무것도요. 마침 돈이 집에 하나도 없어서.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야? 아무래도 식당 문을 닫아야 할까봐요. 지난 세금도 아직. 뭐야? 도대체 옆에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나 달병씨의 부인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한테 맞서 대들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얼굴로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맞았을 뿐이다. 이때 식당에 와 있던 달병씨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 대신 우우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고나 계신 겁니까? 아빠, 아빠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아빠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 바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세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식들이 내쏟는 그 공박에 속수무책으로 멍청이 듣고만 있던 달평씨가 벌떡 일어나 종업원들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그것은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네, 이 말은 더 이따가 하려고 했었지만 기왕 아무 때고 알아야 할 일, 올 것은 빨리 오는 게 피차. 여느 때와 달리 말까지 더듬어대는 달평씨의 목소리는 사뭇 비장한 느낌까지 드는 것이었다. 종업원들까지 숨을 죽였다. 너희 셋은 모두 내 핏줄이 아냐. 기철이 넌 호남선 기차간에서 주웠고, 기수 넌 서울역 광장에 버려진 걸 주워온 거고, 애숙이 넌 파주가 네 고향이다. 물론 남들한테야 저기 있는 너덜 어머니 뱃속으로 난 것처럼 연극을 해왔다만, 얼굴이 하얗게 질린 달평씨의 세 남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본 다음 황황히 눈길을 피하며 구원이라도 청하듯 카운터에 앉은 그들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달평씨의 부인이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분연한 얼굴 표정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그네가 소리쳤다. 여보, 이제 당신 자식들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에요? 가속으로 무너져 내려 더 어찌할 길 없는 남편의 그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이처럼 거연히 부르짖고 일어선 그네의 외침은 우리의 달평씨를 다시 한번 살려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다.